대한민국 1% 특수부대 707의 전설적인 여군이 구한 4살 꼬마. 알고 보니 아이의 할아버지가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이었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화약 연기와 땀 그리고 서늘한 강철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몸으로 천무진 상사는 부대 정문을 나섰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라는 이명으로 더 잘 알려진 국가급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중의 최정예. 그곳에서 그녀는 강철나비라 불렸다. 나비처럼 소리 없이 가장 깊숙한 곳으로 침투해 강철처럼 차갑고 정확하게 목표의 심장을 꿰뚫는 그녀의 작전 스타일을 두고 동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다. 넉 달간 이어진 혹독한 대테러 종합훈련이 막 끝난 뒤였다. 가상의 적들과 수백 번을 교전하고 인질 구출을 위해 수십 번도 더 건물 레펠에 몸을 매달았던 시간들. 그 끝에 주어진 열흘간의 휴가 첫날. 그녀의 발걸음은 경기도 이천 부대가 위치한 도시의 번화가로 향하고 있었다. 전투복이 아닌 몸에 익지 않은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한 위화감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이천의 거리는 평화로웠다. 특산품인 쌀과 도자기를 파는 가게들, 가족들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한가롭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그 평화로움은 오히려 그녀를 이방인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세계는 0.1초의 판단 착오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극한의 긴장감이 지배하는 회색빛 세상이었다. 이 총천연색의 평화는 때론 어지럽기까지 했다. 목적지는 시내의 한적한 찻집이었다. 지난 넉 달간 귀를 찢던 총성과 폭음 대신 고요한 차양과 나직한 음악 속에 잠시라도 잠기고 싶었다.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길,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광장 한복판을 지날 때였다.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예리한 칼날처럼 그녀의 귓가에 파고드는 소리가 있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휴가였다. 더는 그녀가 책임져야 할 임무도 구해야 할 인질도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린 듯한 절망과 공포가 담긴 울음. 그것은 수많은 훈련을 통해 그녀의 온몸에 각인된 위험 감지 센서를 본능적으로 자극했다. 조난 신호 구조 요청. 천무진 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광장 중앙 커다란 시계탑 아래였다. 4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덩그러니 서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비틀거리며 울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토끼 인형이 들려 있었고 주변에는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아이를 스쳐 지나거나 안쓰러운 눈으로 흘기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다가서지 않았다. 아이는 거대한 인파의 섬에 홀로 고립되어 있었다. 천무진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작은 어깨가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작전 지역에서 마주친 무력한 민간인을 절대 외면하지 말라. 그것은 707의 첫 번째 불문율이었다. 결국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아이에게로 향했다. 꼬마야.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딱딱하고 무뚝뚝했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사용한 언어는 목표 제거, 진입 5초 전, 상황 종료 같은 것들이 전부였다. 아이를 대하는 부드러운 말투는 어떻게 하는 것이었는지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린 듯 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겁에 질린 커다란 눈망울이 천무진의 무표정한 얼굴에 와서 박혔다. 아이의 눈에는 낯선 이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왜 울고 있니?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 신문하는 듯한 말투가 마음에 걸렸지만 달리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는 대답 대신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천무진은 난감했다. 테러리스트 수십 명을 상대하는 것보다 우는 아이 하나를 달래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려운 임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을 뻗어 아이의 작은 등을 아주 조심스럽게 토닥였다. 예상치 못한 따뜻한 손길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나는 나쁜 사람 아니야. 도와주려는 거야. 이름이 뭐니?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말하려 애썼다. 아이는 한참을 훌쩍이더니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별한별이. 한별이구나. 이름이 예쁘네. 나는 무진이라고 해.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무진 언니? 그래. 그녀의 이름에 아이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천무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작은 별 같았다. 그 눈을 보고 있자니 강철 같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의 부모를 찾아줄 때까지 오늘은 찻집이 아니라 이 작은 아이의 곁을 지켜야겠다고. 그것이 휴가 첫날 그녀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임무였다. 한별아,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 엄마나 아빠는? 천무진은 여전히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 채 물었다. 한별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하고 훌쩍이며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저기 빵 사러 갔는데 멍멍이가 예뻐서. 아이의 말은 두서가 없었지만 상황을 파악하기엔 충분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보호자를 잃어버린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이곳이 수많은 차량과 인파가 뒤엉킨 복잡한 터미널 앞 광장이라는 점이었다. 아이 혼자 있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다. 그랬구나. 괜찮아.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천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단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한별이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배웠을 것이다. 아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천무진은 그런 아이의 마음을 읽고는 최대한 안심시키려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저기 건너편에 경찰 아저씨들 있는 곳으로 갈 거야. 거기가 제일 안전해. 같이 가줄 수 있지? 그녀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 한별이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아이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작고 따뜻했다. 늘 차가운 총기와 장비만을 잡아왔던 그녀의 손에 전해지는 온기는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다. 그녀는 한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의 보폭에 맞추느라 그녀의 걸음은 한없이 느려졌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잠시 멈춰 섰을 때였다. 풍선. 한별이가 갑자기 소리치며 천무진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나갔다. 아이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어떤 아이가 놓쳐버린 노란색 곰돌이 모양 풍선이 바람을 타고 도로 한복판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아이는 오직 그 풍선만을 보며 차도로 뛰어들었다. 안 돼, 한별아. 천무진의 고함과 동시에 신호가 바뀌며 멈춰있던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던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주변 사람들의 짧은 비명,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천무진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뇌가 상황을 분석하고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수만 번의 반복 훈련으로 완성된 그녀의 몸이 아스팔트를 박차고 뛰쳐나갔다. 목표는 단 하나, 아이의 신병 확보다. 그녀는 단 2걸음 만에 한별이의 뒤에 도달했다. 아이의 작은 몸을 감싸 안는 것과 동시에 달려오던 오토바이의 바로 앞에서 몸을 날려 옆으로 굴렀다. 끼익. 날카로운 급제동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는 두 사람이 있던 자리를 불과 한 뼘 차이로 스치며 넘어졌다. 아스팔트 바닥에 헬멧과 오토바이가 긁히는 불쾌한 소음이 울려 퍼졌다. 천무진은 한별이를 품에 단단히 껴안은 채 아스팔트 위를 굴렀다.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아이가 조금도 다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했다.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팔꿈치와 옆구리가 쓸려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품 안에 있는 작고 여린 생명에 집중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멈췄을 때 세상의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일어나는 소리, 놀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품 안에서 터져나오는 한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 괜찮아, 괜찮아, 아가 이젠 다 괜찮아. 천무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달랬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의 상황은 실제 작전 상황과 다를 바 없는 극한의 위기였다. 만약 0.1초라도 판단이 늦었더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결과가 벌어졌을 것이다. 그녀는 한별이를 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이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그녀의 목을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넘어진 운전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며 다가왔다. 괜찮습니다.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천무진은 담담하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소란이 커지기 전에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찢어진 티셔츠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한별이를 품에 안고 가까운 지구대로 향했다. 더 이상 이 아이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그녀의 팔은 이제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 작은 몸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고 있었다. 이천중앙지구대는 밖의 소란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였다. 천무진이 피가 묻은 옷을 입은 채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들어서자 모든 경찰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상황을 직감한 젊은 순경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가 다쳤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는 괜찮습니다. 제가 다쳤습니다. 이 아이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보호자를 찾아주십시오. 천무진은 아이를 내려놓지 않은 채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아이의 이름은 류한별이고 나이는 4살가량 되었다는 것까지.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명은 실종 아동 신고 시스템을 조회했고 다른 한 명은 천무진을 위해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우선 치료부터 받으시죠. 상처가 깊어 보입니다. 천무진은 그제야 자신의 옆구리와 팔을 내려다보았다. 옷이 찢겨나가고 피가 꽤 많이 흐르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욱신거리는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상처를 소독하고 거즈를 덧대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한별이는 그녀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아이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듯 그녀의 옷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별이 엄청 많아. 하늘만큼 많아. 한별이가 훌쩍이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이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 자신을 안심시키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래. 멋지시다 할아버지가. 천무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군인 자녀들에게 별은 익숙한 단어였다. 그녀는 아이가 말하는 엄청 많은 별이 기껏해야 부대장급인 대령이나 준장 정도일 것이라 짐작했다. 그때 지구대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급정거하더니 정복을 입은 헌병들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평범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다. 잘 훈련된 경호 인력 특유의 기민함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지구대의 모든 경찰관들이 긴장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후 그들 사이를 헤치고 한 중년 남성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군인의 최고 계급을 상징하는 찬란한 4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합동참모의장 류진원 대장이었다. 한별아. 할아버지. 한별이는 그를 보자마자 천무진의 품에서 내려와 달려가 품에 안겼다.
류진원 의장은 손녀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을 보좌하는 최고 지휘관의 얼굴은 하나뿐인 손녀를 잃어버릴 뻔했던 평범한 할아버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천무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눈앞의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전군을 호령하는 합동참모의장. 자신이 방금 목숨을 걸고 구해낸 아이는 바로 그 최고 지휘관의 손녀였던 것이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상황이 정리되자 류진원 의장이 직접 천무진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뒤로는 비서실장과 경호팀장으로 보이는 장성들이 따라붙었다. 그대가 우리 한별이를 구해줬다고 들었소. 류 의장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천무진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경례를 붙였다. 충성. 상사 천무진. 총장님께 대하여 경례. 됐어. 지금은 군인이기 이전에 내 생명의 은인이니. 류 의장은 그녀의 경례를 손짓으로 만류하고는 그녀의 상처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몸은 괜찮은가? 자네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군. 그의 시선이 그녀의 이름표와 소속 부대 마크에 머물렀다. 제707 특수임무단 천무진 상사. 그는 그녀의 이름과 부대를 나직이 은조렸다. 그의 눈빛이 순간 깊고 복잡하게 변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 대한민국 최정의 요원인 그녀의 존재 가치와 오늘의 사건을 연결짓는 지휘관으로서의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눈빛이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소. 천상사, 자네는 내 손녀 하나를 구한 것이 아닐세. 자네는 나를 구했고 내 가족을 구했소. 천무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휴가 나온 군인으로서 위험에 처한 작은 아이를 구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행은 이제 그녀를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사건의 한복판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녀의 평범했던 휴가 첫날은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거대한 막을 올리고 있었다. 이천중앙지구대의 소란은 합동참모의장 류진원 대장의 등장과 함께 급격히 소멸했다. 공기가 얼어붙는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지구대 안의 모든 공기 분자가 각을 잡고 정렬하는 듯한 서슬퍼런 침묵이 내려앉았다. 경찰관들은 부동자세로 굳었고 오직 손녀를 끌어안은 류 의장의 거친 숨소리와 아이의 잦아드는 울음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천무진 상사는 그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서 마치 태풍의 눈에 들어선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군 병원으로 이송해. 아니, 안 되겠군. 성남 수도병원으로 바로 간다. 병원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최고 의료진으로 외상팀을 대기시키라고 전하게. 류 의장이 비서실장에게 내리는 지시는 짧고 단호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거대한 군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무진이 입은 상처는 그녀 기준으로 볼 때 경미한 찰과상에 불과했지만 이제 그 상처는 합동참모의장 손녀의 생명을 구한 성은이 되어 국가안보에 준하는 최고 등급의 의료 조치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의전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성남으로 향했다. 방금 전까지 아스팔트 바닥을 굴렀던 피 묻은 몸으로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의 인물이 타는 차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감 없게 다가왔다. 푹신한 가죽 시트의 감촉, 소음 하나 없이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차의 움직임, 그리고 앞 좌석에서 쉴 새 없이 통신을 주고받는 비서실장의 나직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속한 세계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녀의 세계는 흙먼지와 화약 연기, 그리고 땀과 피로 얼룩진 거친 작전복이 어울리는 곳이었다. 이 고요하고 정제된 공간은 마치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처럼 그녀의 숨을 막히게 했다. 국군 수도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상황의 무게를 실감해야 했다. 병원장이 직접 현관까지 나와 그들을 맞았고 그녀는 곧장 일반 응급실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VIP 진료실로 안내되었다. 군의관 대령이 직접 그녀의 상처를 살폈고 최고의 외과 전문의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었다.
아스팔트 마찰로 인한 연조직 손상이 깊습니다. 이물질 제거와 봉합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바로 입원 수속을 밟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부대 의무대에서도 충분히. 안 됩니다, 천상사. 그녀의 말을 자른 것은 어느새 진료실까지 따라 들어온 류진원 의장이었다. 그는 막 손녀를 아내에게 맡기고 온 참이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핏발이 서 있었지만 표정은 아까보다 한결 안정되어 있었다. 이건 명령일세. 자네의 몸은 이제 자네 혼자만의 것이 아닐세. 자네는 내게 빚을 진 모든 이들을 대신해 최고의 치료를 받고 완벽하게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네. 그의 말은 거절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천무진은 결국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최고 등급의 전략 자산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녀가 배정받은 1인 병실은 병원 내에서도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창밖으로는 성남 시가지의 풍경이 펼쳐졌고 병실 안에는 그녀의 편의를 위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전투복과 군화 대신 낯선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자니 낯선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707의 일원으로서 단 한순간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날 밤 류진원 의장이 조용히 그녀의 병실을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수행원 없이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한별이는 이제 괜찮네. 많이 놀랐는지 자네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잠이 들었어. 무진 언니가 자기를 날아서 구해줬다고 하더군.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천무진은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나? 류 의장의 질문은 순수한 궁금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훈련의 결과인가? 훈련이기도 하지만 본능이기도 합니다. 제 앞에 있는 약한 존재를 지켜야 한다는. 천무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류 의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천무진 상사.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 우리 군은 아직 희망이 있네. 자네 같은 이들이 이름도 빚도 없이 자신을 희생하기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걸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그는 나직이 말했다. 편히 쉬게.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말게. 자네가 일으킨 이 고요한 파문은 내가 책임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테니. 그가 떠난 뒤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천무진은 그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고요한 파문.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 국군 최고 수뇌부의 심장부에 가다 예측할 수 없는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는 없었다. 그녀의 휴가는 이미 너무나도 멀리 와버렸다. 국군 수도병원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천무진의 상처는 군의관들의 극진한 보살핌 아래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날마다 무거워졌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해군과 공군을 넘어 전군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합참의장의 손녀를 구한 707의 여전사.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온갖 신화적인 각색이 덧붙여졌다. 마치 맨몸으로 트럭을 막아 세웠다거나 테러리스트 조직과 교전을 벌였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소문까지 돌았다. 그녀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영웅이라는 칭호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화려한 훈장처럼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707은 그림자 부대였다. 그들의 임무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때 가장 완벽하게 성공하는 것이었다. 개인의 영광과 스포트라이트는 그들의 생리와는 맞지 않았다. 그녀는 빨리 이 낯선 관심의 감옥에서 벗어나 땀과 흙먼지 냄새가 익숙한 이천의 부대로 돌아가고 싶었다. 마침내 퇴원 허가가 떨어지고 부대로 복귀하는 날. 그녀를 데리러 온 것은 부대의 행정 차량이 아닌
합참의장 비서실에서 보낸 검은색 세단이었다.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특별 대우에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해 막사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공기가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시끄럽게 장비를 정비하고 농담을 주고받던 팀원들의 대화가 순간 뚝 끊겼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 속에는 반가움과 걱정,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미묘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냥 천무진이 아니었다. 팀의 막내가 아닌 합참의장과 연결된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팀의 저격수이자 독설가로 유명한 살모사 최대영 중사가 삐딱하게 입을 열었다. 이야, 영웅 납셨네. 이제 우리 같은 땅개들이랑은 겸상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께서 직접 헬기라도 한 대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세단은 좀 약소합니다. 농담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팀원들은 그녀가 겪은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면서도 갑작스럽게 팀의 균형을 깨뜨린 이 거대한 사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707은 개개인이 모두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그 힘은 오직 팀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될 때 발휘되는 조직이었다. 한 명의 영웅 탄생은 때로는 팀워크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 수도 있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천무진은 애써 태연하게 대답하며 자신의 관물대로 향했다. 하지만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차라리 지금 당장 완전 군장을 하고 30km 산악구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육체의 고통으로 이 지독한 심리적 압박감을 잊고 싶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천무진은 홀로 연병장 구석의 턱걸이 기구에 매달려 있었다. 하나 둘 숫자를 세는 대신 머릿속을 가득 채운 복잡한 생각들을 땀과 함께 털어내려 애썼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팀의 선임 담당관이자 707 부대 전체의 정신적 지주인 독고신 원사였다. 독고 원사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는 턱걸이를 멈춘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천무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씁쓸한 미소로 입을 열었다. 그 영광이란 놈 생각보다 무겁지?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적진에 혼자 떨어지는 편이 낫겠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독고 원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를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다.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지금 짊어진 건 그냥 영광이 아니야. 책임이지. 내 행동에 대한 책임, 주변의 기대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들어가야 할 너 자신의 길에 대한 책임. 707 대원에게 책임의 무게를 피하는 법 따위는 가르친 적 없다. 오직 짊어지고 돌파하는 법을 가르쳤을 뿐.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나약한 마음을 후벼 팠다. 사람들의 시선, 질투, 수군거림. 그거 전부 내가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군장의 일부가 된 거다. 그 무게에 짓눌려서 주저앉으면 넌 그냥 운 좋았던 여군으로 기억되고 끝날 거다. 하지만 그 무게를 내 어깨에 올바로 짊어지고 내 힘으로 삼킬 수 있다면 넌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최초의 강철나비가 될 게다. 독고 원사는 담배를 발로 비벼 끄고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탁 쳤다. 선택은 내 몫이다, 천무진. 이 무거운 영광을 내 발목에 채우는 족쇄로 만들지 아니면 더 높은 하늘로 날아오를 날개로 만들지는 오롯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정신 차려라. 우리는 그냥 군인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가장 깊은 어둠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빛을 향해 칼을 뽑는 707이다. 독고 원사의 말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흐트러진 정체성을 다시 벼려내는 담금질과도 같았다. 천무진은 턱걸이 철봉을 다시 꽉 움켜쥐었다. 그렇다. 그녀는 707이었다. 피하고 숨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무거운 영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통째로 삼켜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예전처럼 그 어떤 어둠도 꿰뚫어버릴 듯한 차갑고 단단한 강철의 빛을 되찾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뒤 더욱 단단해지는 화강암처럼 그녀는 이 시련을 통해 더욱 완벽한 전사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부대로 복귀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천무진 상사는 특수전 사령부를 경유한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호출 명령을 받았다. 호출의 주체는 합참의장 비서실이었고 용무는 의장님 면담이었다. 이천의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일개 상사, 그것도 특수부대원을 합참의장이 개인적으로 호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갓 다려 빳빳한 정복 차림으로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청사에 들어섰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작전이 시작되는 심장부. 육중한 건물과 삼엄한 경계, 그리고 복도를 오가는 수많은 장성들이 뿜어내는 기운은 그녀가 속한 707 부대의 그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압도적인 무게감을 느끼게 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합참의장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의례적인 인사도 없이 곧장 그녀를 청사 깊숙한 곳의 한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창문 하나 없는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밀실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어떠한 서류도 놓여 있지 않았다. 이곳에서 오가는 대화는 그 어떤 기록으로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리고 류진원 의장이 들어섰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의 근엄한 모습이 아닌 깊은 고뇌에 잠긴 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4개의 별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다. 천상사, 바쁜 시간에 오게 해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류 의장은 그녀에게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심각했다. 자네가 한별이를 구한 그날의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것 같네. 천무진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다. 며칠 전 기무사령부와 정보사령부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특수정보 보고가 올라왔네. 최근 정체불명의 세력이 우리 군 수뇌부와 그 가족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지. 류 의장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처음에는 대북 정보전의 일환이라 생각했네. 하지만 정보의 수집 방식과 목표가 기존의 패턴과는 전혀 달라. 특히 그들의 정보망이 내 손녀 한별이의 동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네. 자네가 사고를 마주쳤던 그 시간, 그 장소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 천무진은 숨을 삼켰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 그것은 군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도발 행위였다. 공식적으로 경호팀을 붙이고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이는 평범한 일상을 전부 잃게 될 게야. 4살짜리 아이에게 24시간 감시와 통제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저들이 꼬리를 자르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배후를 찾아낼 수 없게 될지도 모르네. 류 의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천무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 나라의 국군을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한 고뇌와 하나뿐인 손녀를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림자처럼 한별이의 곁을 지켜주게. 공식적인 명령도 기록도 남지 않을 걸세. 오직 자네와 나 그리고 극소수의 관계자만이 아는 비밀 임무일세. 자네가 가진 707의 능력, 그 암살과 파괴의 기술을 역설적이게도 한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데 써줄 수 있겠나? 그것은 명령이 아닌 간절한 부탁이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천근의 명령보다도 무거웠다. 천무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미 그 아이의 눈물 젖은 얼굴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돋고 원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책임을 짊어지고 돌파하라. 상사 천무진 의장님의 임무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류 의장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사고 이후 한별이가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날개를 가진 무진 언니가 악당들을 물리치고
자기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 아이에게 자네는 이미 수호천 사일세. 부디 이 아이의 세상을 지켜주게.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 천무진 상사에게 그녀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특별하고 가장 외로운 비밀 임무가 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전장은 더 이상 화약 연기 자욱한 분쟁 지역이 아니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평범한 놀이터와 유치원, 그곳이 바로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야 할 새로운 최전선이 되었다. 다음 날 새벽 천무진 상사는 어둠을 틈타 조용히 부대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공식적인 인사 이동 명령서는 합동참모본부 직할 대테러 전술 개발팀 파견 근무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위장되었다. 707 부대 내에서는 전례 없는 영전으로 받아들여졌다. 동료들은 부러움과 아쉬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오직 모든 진실을 아는 독고신 원사만이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두드려 주었을 뿐이다. 살아서 돌아오라.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거점은 용산 국방부 청사와 가까운 한적한 오피스텔이었다. 군복과 전투화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되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평범한 디자인의 티셔츠와 청바지, 운동화 몇 켤레였다. 한쪽 벽에는 이천과 서울 일대의 상세 지도와 함께 류한별의 일주일치 예상 동선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유치원 등하원 시간, 주말에 자주 가는 공원, 가족 외식 장소까지. 무기도 통신 장비도 지원 병력도 없는 완벽한 단독 작전. 오직 그녀의 두 눈과 두 뇌, 그리고 극한의 훈련으로 완성된 육체만이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임무의 첫 번째 목표는 한별이가 다니는 용산 가족공원 근처의 한 사립 유치원이었다. 천무진은 유치원이 잘 보이는 언덕 위 카페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 평범한 취업준비생처럼 노트북을 펼쳐놓고 주변 지형과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풍경을 보지 않았다. 모든 건물은 잠재적인 저격 포인트로, 모든 골목은 매복과 도주의 예상 경로로, 오가는 모든 차량과 행위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자동 분석되었다. 그녀의 머릿지 속에서는 순식간에 수십 가지의 비상 상황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대응책이 3차원 시뮬레이션처럼 그려졌다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한 대의 배달 오토바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선을 분산시키는 미끼이거나 혹은 자폭 공격을 위한 돌진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는 노인은 평범한 시민일 수도 있지만 감시조의 일원일 수도 있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한 채 주변의 모든 정보를 필터링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유치원 마당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깥 놀이 시간이었다.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유독 햇살처럼 밝게 웃고 있는 한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미끄럼틀을 타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천무진은 자신의 임무가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지를 다시 한번 심장에 새겼다. 그녀는 저 미소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림자 속에 묻을 것이다. 며칠 동안 그녀는 유령처럼 한별이의 주변을 맴돌았다. 유치원 등하원길,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들르는 동네 빵집,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 박물관까지. 그녀는 항상 수십 미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아이를 관찰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경계했다. 때로는 공원에서 조깅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학생으로, 때로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장을 보는 주부로 모습을 바꾸며 완벽하게 주변 환경에 녹아들었다. 임무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독하고 신경이 마모되는 일이었다. 실제 교전 상황이라면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모든 감각이 최고조에 달하겠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위협과의 기나긴 심리전이었다. 실체 없는 적을 상대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녹초가 되어 오피스텔로 돌아왔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예리한 감각은 꺼지지 않아 창밖의 작은 차량 소리에도 반사적으로 잠을 깨기 일쑤였다. 그녀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의 날카로운 감각에 마침내 무언가가 걸려들었다. 한별이가 할머니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을 때였다. 천무진은 놀이터가 잘 보이는 벤치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평범한 회사원 차림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통화를 하는 척하며 놀이터 주변을 천천히 맴돌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휴대폰이 아닌 오직 그네를 타고 있는 한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아이를 귀여워하는 따스함이 아닌 목표물의 거리와 상태를 가늠하는 듯한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다. 남자는 잠시 후 놀이터 구석에 있는 미끄럼틀 아래 아이들의 시야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풍경 사진이 아니었다. 렌즈의 각도는 명백히 한별이를 향해 있었다. 천무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정찰 쪽.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뜨개질거리를 가방에 집어넣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당장 저 남자를 덮쳐 제압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섣부른 행동이었다. 그는 분명 팀의 일원일 것이고 어딘가에 또 다른 감시조가 있을 터였다. 섣불리 꼬리 하나를 건드렸다가 거대한 몸통 전체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 수 있었다. 그녀는 분노로 들끓는 본능을 이성으로 억누른 채 남자의 인상착의와 특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했다. 왼쪽 손목의 특이한 문신, 걸음걸이의 미세한 특징, 사용하는 휴대폰의 기종까지. 남자는 몇 분간 촬영을 계속하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놀이터를 빠져나갔다. 천무진은 그를 뒤쫓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막연했던 위협은 이제 구체적인 얼굴을 갖게 되었다. 보이지 않던 전쟁의 서막이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서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날 밤 천무진은 약속된 절차에 따라 움직였다. 그녀는 오피스텔을 나와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의 한 공중전화로 향했다. 미리 약속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화기에 녹음된 특정 새소리를 들려주었다. 10초 후 전화는 자동으로 끊겼다. 의상 징후 발견, 긴급 보고 필요. 그녀의 신호는 합참의 정보 라인을 통해 즉시 류진원 의장에게 보고되었다. 1시간 뒤 그녀의 손에 들린 비화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좌표만이 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좌표가 가리키는 남산의 한적한 산책로에서 비서실장을 만났다. 그녀는 어제 놀이터에서 목격했던 남자의 인상착의와 행동 패턴에 대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보고했다. 단순한 정찰을 넘어선 특정 목표에 대한 정밀 정보 수집 활동으로 판단됩니다.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동선과 시선을 완벽하게 위장하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입니다.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의장님의 판단이 옳았군. 알겠네, 천상사. 즉시 군경 합동수사팀의 정보를 이첩하여 용의자를 추적하겠네. 자네의 임무는 이전과 동일하네. 그림자처럼 절대 노출되지 말고 상황을 주시하게. 교전은 최후의 순간까지 피해야 하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이미 적은 한별이의 코앞까지 접근해 있었다. 언제까지고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 적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이틀 뒤 주말 한별이네 가족은 잠실의 대형 쇼핑몰을 찾았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경호작전상 최악의 환경이었다. 천무진은 인파 속에 섞여 마치 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가족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의 신경은 수백 개의 레이더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 주변의 모든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사건은 쇼핑몰 3층 아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에서 터졌다. 한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볼풀장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카페 입구 쪽에서 큰 소란이 일었다. 한 손님이 직원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완벽하게 계획된 시선 분산용 양동작전. 천무진의 온몸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녀는 소란이 일어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별이를 향해 있었다. 역시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반대편으로 쏠린 그 찰나의 순간 키즈카페의 아르바이트생 복장을 한 낯선 여자가 부드러운 미소로 한별이에게 접근했다. 한별아, 저쪽에서 뽀로로 인형극 시작한대. 언니랑 같이 보러 갈까? 여자의 목소리는 한없이 상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확인하는 듯한 무감정한 눈빛이었다. 한별이가 인형극이라는 말에 솔깃해 여자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천무진이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들고 있던 음료수 쟁반을 들고 여자와 한별이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발이 걸린 척 과장되게 비틀거리며 여자와 강하게 부딪혔다. 어머, 죄송합니다. 쟁반에 있던 오렌지 주스가 여자의 유니폼 상의를 온통 적셨다. 여자는 신경질적으로 욕설을 내뱉으려다 천무진의 얼굴을 보고 순간 동작을 멈췄다. 평범한 사과를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빛은 내 정체를 안다. 아이에게서 손 떼라. 고 말하는 서늘한 칼날과도 같았다. 괜찮으세요? 제가 새 옷을 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천무진은 여자의 팔을 부축해 일으키는 척하며 그녀의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곳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가락 하나로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급소를 누르는 특수부대에서 배우는 무음 제압 기술 중 하나였다. 여자의 얼굴이 순간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음료수를 쏟는 작은 해프닝 정도로 여겼다. 한별이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놀라서 다가왔다. 아가, 괜찮니? 네, 할머니. 이 언니가 주스를 다 쏟았어요. 천무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별이를 할머니에게 인계하고는 여자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극심한 고통과 당혹감에 찬 눈으로 천무진을 노려보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탈의실 쪽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천무진은 여자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포문이 마침내 열린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다음번 접촉은 이처럼 부드럽지 않을 것이다. 피와 비명이 난무하는 진짜 전쟁이 될 터였다. 키즈카페에서의 첫 접촉 이후 천무진은 즉시 작전 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청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방어와 감시만으로는 한별이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적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그들은 또다시 인파와 혼란을 이용해 허점을 파고들 것이 분명했다. 계속해서 방어만 하다가 단 한 번의 실수가 나온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판을 짜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덫을 놓아야 합니다. 용산의 밀실에서 그녀는 류진원 의장과 독대하여 자신의 계획을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적의 목적은 한별이의 신병 확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는 가짜 기회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무는 순간 그들을 일망타진해야 합니다. 류 의장의 얼굴에 깊은 고뇌가 서렸다. 손녀를 미끼로 써야 한다는 것은 할아버지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계획이었다. 너무 위험하지 않나? 만에 하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제가 한별이의 바로 곁에 있을 겁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아이에게는 머리카락 하나 닿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의장님, 지금 저들을 놓치면 더 큰 위협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뱀의 머리는 보였을 때 잘라내야 합니다. 천무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에서 류 의장은 자신의 손녀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한 전사의 강철 같은 의지를 읽었다. 그는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좋네. 자네의 판단을 믿겠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하겠네. 707의 가장 뛰어난 대원들로 비공식 지원팀을 꾸려주겠네. 그들은 자네의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유령처럼 움직일 걸세.
작전의 성공과 그리고 내 손녀의 안전, 모든 것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작전명은 강철나비로 정해졌다. 작전의 핵심은 적에게 완벽한 착각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천무진과 합참정보팀은 적의 정보 수집 패턴을 역이용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경호상의 허점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한별이는 경호 인력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서만 서초동의 한 어린이 영어 도서관을 방문한다. 도서관의 후문은 보안 시스템이 낡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라는 식의 정보였다. 디으데이인 목요일 오전. 천무진은 한별이의 새로운 영어 과외 선생님으로 위장하여 동행했다. 그녀의 손가방 안에는 평범한 책 대신 최루가스와 섬광탄 기능이 내장된 특수 장비와 비상용 권총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귓속에는 초소형 무전기가 삽입되어 주변의 민간인으로 위장해 잠복한 707 지원팀과 연결되어 있었다. 도서관은 한적했다. 계획대로 할머니는 잠시 볼 일이 있다며 자리를 비웠고 도서관 안에는 천무진과 한별이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만이 남아있었다. 천무진은 한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모든 신경을 바늘끝처럼 곤두세웠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마침내 적들이 움직였다. 도서관 정문으로 배달 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들어와 직원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후문으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소리 없이 침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알파팀 목표 진입. 작전 개시. 천무진은 무전으로 나직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읽던 책을 조용히 덮고 한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한별아, 지금부터 언니랑 숨바꼭질하는 거야. 언니가 찾았다 할 때까지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알았지? 아이의 눈을 보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한 그녀는 몸을 돌려 다가오는 남자들을 마주했다. 남자들은 그녀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여자 선생님일 뿐이었다. 비키시지 선생. 얌전히 있으면 다치지 않을 테니. 한 남자가 그녀를 밀치려 손을 뻗는 순간 천무진의 몸이 나비처럼 날아올랐다. 그녀는 책상을 박차고 뛰어올라 남자의 목을 다리로 휘감아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크라브 마가의 가장 치명적인 기술 중 하나였다. 남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다. 다른 한 명이 놀라 품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천무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옆에 있던 두꺼운 하드커버 책을 집어 던져 남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남자가 비틀거리는 순간 그녀는 이미 그의 품으로 파고든 후였다. 팔꿈치로 턱을 가격해 뇌를 흔들고 이어지는 손날로 목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모든 것은 단 5초 만에 끝났다. 도서관 안에는 책이 흩어지고 2명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을 뿐이었다. 찾았다, 한별아. 천무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등 뒤에 아이를 향해 웃어 보였다. 바로 그 순간 도서관의 모든 문과 창문을 통해 검은 작전복을 입은 707 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쓰러진 남자들을 제압하고 외부에서 망을 보던 공범들까지 순식간에 체포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한 대원이 천무진에게 다가와 격려했다. 상황 종료. 작전 강철나비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천무진은 대원에게 고개를 끄덕여주고는 겁에 질린 한별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아이의 떨림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거대한 위협은 제거되었다. 하지만 천무진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체포된 자들은 단지 꼬리일 뿐. 이제 그녀는 이 꼬리를 붙잡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거대한 몸통,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배후를 향한 마지막 사냥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녀의 고독한 전쟁은 이제 막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두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어린이 도서관의 동화책 사이로 스며든 화약 냄새는 지독히도 이질적이었다. 엎어진 책장과 바닥에 뒹구는 색연필들, 그리고 검은 작전복을 입은 707 대원들의 소리 없는 움직임이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 벌어졌던 격렬한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하지만 천무진 상사에게는 아직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등 뒤에서 파르르 떨고 있는 작은 아이를 지키는 것이었다. 괜찮아, 한별아.
그냥 나쁜 아저씨들이랑 경찰 아저씨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한 거야. 이제 다 끝났어. 그녀는 아이의 눈을 가린 채 품에 꼭 안고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아이의 작은 떨림이 그녀의 심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아이의 순수한 세상에 이 폭력의 흔적을 단 한 조각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현장을 지휘하던 지원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나직하게 보고했다. 생포한적 2명, 외부 망원 3명, 총 5명 모두 확보했습니다. 저항 과정에서 부상자가 있었으나 사망자는 없습니다. 작전 강철납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습니다. 천무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하고 있었다. 이들은 단지 꼬리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시한 뱀의 머리를 찾아내야만 이 지독한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 체포된 자들은 곧바로 국군안보지원 사령부의 비밀 신문실로 이송되었다. 예상대로 그들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용병 혹은 그에 준하는 특수요원들로 고통에 대한 내성이 강했고 입을 열려는 시도 자체를 비웃었다. 수사관들의 신문은 몇 시간째 아무런 성과 없이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때 신문실의 일방향 특수유리 너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천무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옆에는 류진원 의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의장님,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네. 저자들은 싸울 때 스치듯 봤습니다. 저들 중 하나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그리고 다른 한 명이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로프 매듭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북측 특수부대, 그 중에서도 특정 여단에서만 사용하는 칠성 매듭과 유사합니다. 아마도 저들은 자신들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할 겁니다. 일반적인 신문 방식으로는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최정예 요원 특유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이고 있었다. 류 의장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천무진은 신문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책상에 팔이 묶인 채 거만하게 앉아있던 남자는 그녀를 보자마자 피식 웃었다. 이게 누군가? 도서관의 슈퍼우먼 선생 아니신가?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다고. 천무진은 그의 도발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탁자 위에 놓인 로프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순식간에 복잡하고 정교한 매듭 하나를 만들어냈다. 칠성 매듭. 그녀가 본 것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것이다. 그것을 본 남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경악과 당혹감으로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외부에는 절대 알려지지 않은 그들만의 상징이자 자부심이었다. 당신들 칠성초 소속이군. 해체된 부대의 망령들. 돈 때문에 나라를 버린 쓰레기들. 천무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실력이 녹슬었더군. 내 동료는 책 한 권에 나가떨어지고 너는 고작 여자 하나를 제압하지 못해서 이 꼴이 됐지. 너희를 고용한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다. 이런 퇴물들에게 거액을 썼으니. 그녀의 모든 단어는 상대의 자존심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남자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내가 뭘 알아? 알지. 너희가 왜 버려졌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런 개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도. 하지만 너희의 보스는 너희를 또 버릴 거다. 실패한 사냥개는 다음 사냥에 데려가지 않는 법이거든. 천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의 귓가에 마지막 한마디를 속삭였다. 기회는 한 번뿐이야. 내가 버려지기 전에 먼저 그를 버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해. 그럼 적어도 전사로서 죽을 기회는 주지. 이대로 입을 다물면 넌 그냥 이름 없는 쓰레기로 사라질 뿐이고. 그녀가 신문실을 나온 지 정확히 10분 뒤 남자는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배후는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고 악랄했다. 과거 군 내부의 비리로 불명예 전역한 뒤 군의 앙심을 품고 해외로 도피해 거대한 군수 산업 브로커로 성장한 인물이었다. 그는 군 수뇌부를 흔들어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가장 비열한 방식,
즉 합참의장의 손녀를 납치해 협박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아지트는 파주 근교의 한 폐공장이라는 정보까지 확보되었다. 그날 밤 707 부대에 비상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작전명 밤삭. 어둠 속에서 적의 심장을 도려내는 707의 가장 전형적인 대테러 작전이었다. 작전 브리핑이 이루어지는 상황실, 지휘관의 옆에는 천무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나와 가장 신뢰하는 동료들과 함께 이 기나긴 전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나서는 것이었다. 새벽 4시. 비가 내리는 폐공장 지대에 707 대원들이 한 점의 소리도 없이 침투했다. 소음기를 장착한 총구, 어둠을 꿰뚫어보는 야간 투시경, 그리고 수많은 실전을 통해 다져진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한 몸과도 같았다. 천무진은 공격조의 선두에서 가장 먼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내부의 저항은 거셌지만 상대는 707이 아니었다. 작전 개시 5분 만에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마침내 모든 것을 계획했던 배후 세력의 수장이 속옷 바람으로 끌려 나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패배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동이 트는 파주의 하늘 아래서 돋보신 원사가 천무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싸웠다, 강철나비. 이제 진짜 내 자리로 돌아올 시간이다. 며칠 뒤 천무진 상사는 다시 한번 용산의 밀실 류진원 의장의 앞에 섰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관련자 전원이 구속되었다는 최종 보고를 마친 후였다. 그녀의 길고 외로웠던 비밀 임무는 마침내 완벽한 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류진원 의장은 정복이 아닌 편안한 니트 차림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천상사, 자네는 이 나라 군의 역사가 기록하지 못할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네. 하지만 자네의 이번 임무는 그 어떤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을 걸세. 자네의 이름 앞으로는 그 어떤 훈장도 표창도 없을 게야. 사람들은 자네가 한 일을 영원히 모를 걸세. 그것이 그림자 속에서 싸우는 이들의 숙명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에게 상자를 내밀었다. 이것은 합참의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할아버지로서 자네에게 주는 것이네. 부디 받아주게. 상자 안에는 훈장 대신 작고 소박한 나비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강철처럼 단단하지만 나비처럼 따뜻했던 그녀를 위한 선물이었다. 자네의 희생과 헌신을 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영원히 잊지 않을 걸세. 대한민국 국군이 자네를 영원히 기억할 걸세. 그때 접견실 문이 빼꼼 열리더니 한별이가 달려들어와 그녀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다. 아이의 손에는 새로 그린 그림 편지가 들려 있었다. 이번 그림 속에는 악당도 총도 없었다. 그저 햇살 좋은 공원에서 무진 언니와 한별이가 손을 꼭 잡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을 뿐이었다. 천무진은 아이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온기가 지난 시간의 모든 고통과 고독, 그리고 피냄새를 눈 녹듯 녹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강철나비가 아니어도 좋았다. 그녀는 그저 한 아이의 세상을, 한 가족의 행복을, 그리고 이 나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낸 이름 없는 군인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세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훈장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아이의 해맑은 미소였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